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다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저는 지방에 그 강의가 있어서 여기가 어디냐면 오늘 오전에 전남 장흥을 다녀왔고요. 어제는 공군대학 그리고 청주교대. 청주교대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 육성하는 학교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가 이제 장흥을 들렸다가 여기는 나주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이제 서울 올라가는 길에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어느 카페를 2층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래서 뒤에 지금 제 배경 잘 보이시나요? 제가 살짝 이렇게 돌려드리면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근사하고 럭셔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럭셔리가 또 요즘 트렌드인 것 좀 아시나요? 요즘에 뭐 귀티, 럭셔리 이런 게 또 요즘 최근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도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여기에 모두 단체로 초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교환을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린 채팅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 교환도 지난주 거 그리고 이번 주 것도 끝나면 모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아, 지난주 그 피드백 중에 강의가 너무 느리다라고 써주신 분이 한 분 있어가지고 제가 말이 되게 빠른 편이거든요. 저는 유튜브 강의를 할 때도 거의 뭐 1.5배속으로 틀어놓은 것처럼 말을 빨리 하는 편인데 아마 지난주는 제가 살짝 긴장했는지 느긋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엄청나게 빠르게 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자, 제 슬라이드가 총 몇 장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187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가 총 187페이지. 이거를 오늘 끝내려면 거의 뭐 유튜브 뭐 2배속으로 소리 듣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원래 순서는 건강과 행복, 요게 이제 먼저 하고 공감, 연민과 행복을 다음 주에 하는데 제가 어차피 이 총 6회차 주제가 조금씩 조금씩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반복하면서 나갈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바느질 할 때 그 침질이라고 하나요? 요렇게 복습하면서 하는 이런 방식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 오늘은 우리 낭만 닌자님께서 단톡방에 올려주신 고민. 사실 우리가 누구도 해답을 줄 수는 없을 거예요. 또 그 고민에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모르고 디테일을 모르고 또 함부로 조언을 할 수도 없는 거라서 하지만 오늘 이 소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본다면 아마 우리 아버님들께서도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뭔가 좀 생각이 살짝 달라지는 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과감히 공간과 연민 주제를 살짝 먼저 끌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민의 과학. 자,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살짝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먼저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가져왔는데, 어느 날 제 강의를 듣고, 그 이화여대에서 졸업하신 분이 결혼을 하고, 육아 사진을 인스타에 계속 올렸어요. 근데 그분의 인스타에 좀 낯선 내용이 올라왔더라고요. 저희 그 얘기 잠깐 할게요. 이런 이야기가 올라온 겁니다. 마지막일지 몰라. 헉,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어보니까 아,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아이가 옹알이 할 땐 빨리 말을 시작하길 바랬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트였고 다시는 그 옹알이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모유 수유할 땐 빨리 커서 이유식을 먹게 되길 바랬다. 그런데 품에 안겨 쏙 안겨 열심히 젖을 먹는 모습도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아, 이런 얘기구나 해서 일단 안심이 됐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넘겨보니까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아기띠에 안겨 어깨에 침을 질질 흘리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화장실에 간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우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바닥에 물을 쏟고 첨벙거리는 것만으로 행복해하는 것. 이번이 마지막일지 몰라. 엄마 냄새를 맡겠다고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 네가 자라는 속도는 너무 빨라서 결국 어느 순간에는 아, 이렇게 빨리 커버렸구나. 과거를 추억하고 싶어도 찍어놓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추억을 할 거리가 없는 거죠. 시간은 너무 쏜살같이 흘러가니까. 자, 이 이야기가 저한테는 큰 영감을 주었는데요. 순간순간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그 순간순간을 즐기지 못했을 때 나중에 행복이 기다릴 줄 알았으나
그 나중에 누릴 행복조차도 사라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오늘 첫 이야기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중간에 마이크 켜시는 분 있을 때 화면이 넘어가서 제가 제 비디오를 모두에게 추천. 자, 이렇게 고정시켰습니다. 이제 비디오가 안 바뀔 거예요. 자, 다시 공유합니다. 자, 오늘 2회차 강의도 평소 진실인 줄 알았던 우리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집을 수도 있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전체 화면을 하고 제가 지금 모니터가 두 개인데 여러분들의 비디오 썸네일을 옆에 모니터에다 제가 옮기느라고 제가 잠깐 화면을 중지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제 옆에 모니터는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PPT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탐색기도 있고, 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의 어떤 개념, 행복은 재미와 의미의 환상적인 균형에서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었고요. 오늘은 그런 공감과 연민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엄청난 충격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학부모 강의할 때마다 약간 눈물을 터뜨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반대로 오해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는 공감, 하면 할수록 힘이 솟는 연민. 오늘 이게 주제인데 이미 벌써 우리의 통념을 뒤집죠. 공감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감은 우리의 힘을 빼버립니다. 반면에 우리가 동정심 혹은 연민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힐링 시켜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크게 네 가지 주제인데, 자, 공감과 연민. 공감의 배신으로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뭔가 뒤집는 이야기죠. 그리고 3번 주제를 보시면 우리가 알던 이론들이 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상당히 충격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했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었구나. 이런 걸 다들 깨달으실 겁니다. 예외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처음부터 가보죠. 공감부터 가겠습니다. 자, 공감. 먼저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갈게요. 감정노동, 공감을 해야 하는 직업. 약자의 고통과 곤란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능력을 우리가 공감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업화되고 자본화된 형태,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사실 감정노동은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그것도 공감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하면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직업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한 번쯤 우리 아버님들도 저도 이런 헌신적인 직업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볼게요. Just give me 1 second. Thank you. Sorry. Uh-huh. Hey. Hi. 2 minutes. Thank you.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Oi. Hi, nice to Hi. meet you. Nice to meet you as well. Have you ever done one of these interviews over the camera before? No. Well, let me tell you a little bit about the job to get started with. It's not just a job. It's sort of probably the most important job. The title that we have going right now is Director of Operations, but it's really kind of so much more than that. Responsibilities and requirements are really quite extensive. First category for the requirements would be mobility. This job requires that you must be able to work standing up most or really all of the time, constantly on your feet,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Okay. That's a lot. For how many hours? 135 hours to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I'm sure you'll have a chance from time to time to maybe just sit down here and there, yeah? You mean like a break? Yeah.
No,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Is that even legal? Oh, yeah, of course, yeah. Okay. Yeah. So like no lunch. You can have or- lunch, but only when the associate is done eating their lunch. I think that's a little intense. No, No, not possible. that's crazy. Now, this position requires excellent negotiation and interpersonal skill. We're really looking for someone that might have a degree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You must be able to wear several hats. Associate needs constant attention. Sometimes they have to stay up with an associate throughout the night. Being able to work in a chaotic environment, if you had a life, we'd ask you to sort of give that life up. No vacations. In fact, Thanksgiving, Christmas, New Year's, and holidays, the workload is going to go up, and we demand that with a happy disposition. That's almost cruel. That's almost a very, very sick, twisted joke. But when there's time to sleep or... Oh, no time to sleep. Yeah, all encompassing almost. That's exactly right. 365 days a year? Yes. No, that's inhumane. That's very insane. The meaningful connections that you make and the feeling that you get from really helping your associate are immeasurable. Also, let's cover the salary.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Excuse me? No. Nobody's doing that for free. Yeah, You're pro crazy. bono, completely for free. No. What if I told you there's someone that actually currently holds this position right now?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Yeah. Yeah. Moms. That's awesome. Oh. And they meet every requirement, don't wow. Oh my God. Moms are the best. Yeah, there's no pay. They're 24 hours. They're always there. Now I'm thinking about my mom. they? Yeah, and what are you thinking about her? I'm thinking about all those nights and everything.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you do. I know it doesn't seem like I appreciate all of it, but I definitely do. So, Mom, I want to say thank you for everything that you've done. I love you very much. You've been there through thick and thin. My mom is just awesome. She's awesome. 자, 지금 보신 영상은 365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엄마들의 이야기지만 제가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끊임없는 반전의 연속이었죠. 오늘도 첫 번째 반전은 바로 엄마 폭발이라는 신조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 폭발. 이게 뭐냐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젊은 엄마들만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강의가 아버님들의 강의지만 만약 이 시간에 어머님들이 들어와 계시다면 공감하실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우리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올해 82이신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머님 세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그냥 막 정신줄 놓아버리고 막 발악을 하거나 이런 모습. 왜 옛날 분들은 엄마 폭발 이런 현상이 없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옛날 분들은 공감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공감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항상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일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젊은 엄마들은 어려서부터 야, 네 감정을 너무 내세우지 마. 친구 감정을 배려해야지.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라든지 항상 공감해라 배우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신랑 공감하랴, 또 시댁 식구들 공감하랴, 또 이 사춘기의 아이들, 애기들 공감하랴, 그리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 동료들 공감하랴, 또 직장 상사 공감하랴, 온통 주변 사람들 공감하느라고 타인의 감정들만 잔뜩 자신에게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충격이 주어졌을 때 그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가 주어지지 않는다. 정신줄을 그냥 놓아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작은 충격에도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마는 엄마 폭발. 젊은 엄마들만 경험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공감.
공감 부작용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공감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원리를 자세히 들여다볼 건데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폴 블룸 교수를 저희 서울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초청을 했었어요. 비행기값, 호텔비까지 주면서 초청을 한 이유는 바로 폴 블룸 교수의 저서 Against Empathy라는 이 책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굳이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Against가 반대한다라는 뜻입니다. 공감에 반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충격을 그대로 그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서 공감의 배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직도 공감이 선하다고 믿는 당신에게라고 쓰여져 있죠. 폴 블룸 교수가 그 우리나라에 와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타인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 이 공감력은 인간의 선하고 숭고한 그러한 의지를 드러내는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공감이 필연적으로 끌고 오는 부작용이 있다. 그 부작용을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 갈등, 충돌 속에 파묻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리가 상당히 간단한데요. 공감은 우리가 이해될 때만 공감을 합니다. 언제 공감을 하냐면 상대방이 이해가 될 때만 공감을 한다는 거죠. 제가 화면에 써보겠습니다. 이해될 때만 공감이 가능한 거죠. 만약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쟤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회차 때도 왕의 DNA, 내 아이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서 안 돼, 하지 마. 이런 제지하는 말 하지 말고 왕자님처럼 대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아버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해하는 장애아이 부모들은 아이고 저 집 아이 얼마나 그 아빠가 속상할까, 그 경계성 지능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갑질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공감은 필연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사람만 편을 들게 됩니다. 만약 이웃집 사람들끼리 싸웠어요.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는데 A라는 사람하고만 친하다. 그러면 나는 A 편을 들고 함께 B라는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감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공감은 자세히 알아야, 자세히 이해를 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훈련이 필요한 고난이도 기술로서 자격증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수년간 공감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빼앗기지 않는, 감정이입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는 기술을 훈련받은 전문가, 정신과 의사, 전문 상담사. TV에 등장하는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은 이제 정신과 전문의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문 상담사들, 우리 이 아버지 행복학교를 함께 저와 함께 진행해주고 계시는 우리 공동 호스트 박세미 선생님도 전문 상담사, 상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은 사람들은 공감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내어주지 않고 철저히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을 받은 거죠. 만약 그런 훈련을 따로 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공감의 부작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부작용의 예를 들겠습니다. 영국 축구팬 실험인데요. 참가자들은 고통받는 사람이 같은 팀의 팬이라고 설명해주면 그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쟁팀 팬이라고 설명했을 땐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즐겼고 심지어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고통을 더 심하게 즐기더라. 이게 이제 연구 결과인 거죠. 공감 지수가 강할수록 상대방의 고통을 더 쌤통이다, 고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중지하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작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어떤 그 젊은 남성에게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그때 아이고 천벌받을 만해, 잘 됐다, 이렇게 혹시 쾌재를 부르셨던 분 계시지 않나요? 우리 비디오 켜신 분 중에 한번 손 들어볼까? 나 되게 그때 좋았다. 그러니까 좋아했다라기보다는 벌 받을 만하지. 그쵸? 우리
윤창섭 님도 손들어 주셨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공감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공감? 바로 그 일본 전쟁을 일삼았던 일본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은 우리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 노동 피해자들 또는 뭐 등등등 우리가 그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들을 괴롭혔던 적으로서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누구를 공감할까요? 전쟁을 일으킨 그들의 조상을 그리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 좁은 섬나라 영토가 아니라 대륙까지 확장된 넓은 국가 영토를 선물해 주려고 본인들은 전쟁터에 자신의 목숨을 갖다 바치면서 희생을 하면서 후손들에게는 대륙이라는 영토를 물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광활한 만주벌판을 누비고 다니던 고구려 광개토 대왕을 그리워하고 우리 부모가 자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감이 필연적으로 끌고 다니는 소위 편가르기 현상입니다. 이 폴 블룸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은 필연적으로 편을 가르게 된다.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킨다라고 바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습니다. 잘못된 편견에 공감할 경우 악행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그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거의 몇천 년이죠. 제가 종교 역사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뿌리가 이제 본처의 자식이냐, 첩의 자식이냐, 누구를 정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나눠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뿌리가 다른 거죠. 우리가 정통이다. 너네가 정통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싸우니까 절대로 화합이 안 되고 자기 편끼리는 공감을 하고 상대편은 적이 되고 내 편이면 선, 상대편이면 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 내 편이냐 아니냐로 판가름을 내는 것이 바로 공감의 작동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 블룸 교수가 제안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공감에서 속히 연민으로 넘어와라. From empathy to compass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개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연민과 공감은 그 말인 듯 싶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번 구별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감의 부작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념을 한 번쯤은 구별을 해보고 그래서 공감의 부작용을 한번 인식해 보면 제가 강의 시작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통 패러다임의 일대 혁신을 마주하시게 될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반면에 연민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하다가 감정이입까지 넘어갑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거죠. 반면에 연민은 상대방이 어떤 아픔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안타까우면 왜 저 사람이 힘든데 왜 내가 안타깝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타까워하고 있음을 그냥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연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즉, 연민 혹은 동정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 흔히 동정심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공감과 연민을 우리가 잘은 구별 못하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집니다. 공감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면에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은 점점 충전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가 이타적 행동을 하느냐? 공감하는 사람들보다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상대방에게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더라. 이것이 최근 밝혀진 너무나도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혹시 이거를 좀 개념적으로 명확히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보여준 이 장표를 들고 왔는데요.
약간 영어가 있지만 그냥 개의치 마시고 그냥 한번 느낌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은 우리가 empathy라고 하고요. 연민은 sympathy라고 하는데 공감의 어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empathy M은 우리가 라틴어 어원을 볼 때 into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pathy 이거는 감정 혹은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empathy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 그 상대방의 감정이 기쁜 감정이든 고통받는 감정이든 상관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즉 감정이입을 말합니다. 반면에 연민, sympathy의 sim, compassion의 com, 이거는 with의 의미인데요. 상대방의 감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받는 혹은 기뻐하는 그런 상대방의 감정 옆에 서서 아이고 쟤 되게 기쁜가 보다. 나도 기쁘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이 기쁜데 왜 내가 기쁘지? 저 사람이 슬픈데 왜 내가 슬프지? 이런 걸 느끼는 것을 우리가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누구의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이걸로 구별합니다. 내가 지금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공감이고요. 내가 내 감정을 알아채고 있다. 그러면 연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뇌과학에서 공감과 연민을 구별하는 방법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을 하기 힘든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인천교육청에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강의를 이걸 했어요. 했는데 강의 끝나고 그 한 교장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기 홍영일 박사님 하면서 제 나이가 60인데요 하면서 신랑이 자꾸 요즘 졸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졸혼. 네.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고민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네. 아직은 아니죠. 지금 우리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지금 제 또래 아닌가?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요게 지금 아마 제일 높으실 것 같아요. 보통 졸혼은 60 넘어가서 우리 그 꽃보다 할배 거기에 나왔던 백일섭 씨가 졸혼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되게 이제 유행했었던 그 벌써 몇 년 지난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분이셨거든요. 신랑이 자꾸 졸혼 얘기하고 막 성질나게 막 하면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다가도 아휴 하고서 불쌍한 마음을 딱 가지면 그러니까 약 측은지심 가지면 이게 연민이죠. 연민을 가지면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그러면서 이게 포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연민이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뭐 맞습니다. 그것도 연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민이라는 게 자꾸 걸리시죠. 뭔가 약간 갸우뚱하고 이상한데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지금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다모라는 드라마인데요. 하지원 씨하고 이서진이 특히 이서진이 일약 스타로 발돋움했던 바로 그 다모.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젊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서진의 대사는 연민일까요? 공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아프냐? 예. 나도 아프다. 넌 내 수아이기 전에 누이나 다름없다. 아시는 분들 많죠? 박세민 선생님이 이거 처음 보시죠? 네,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연식이 이제 나타나는데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만약 공감이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프냐? 그래, 오죽 아프겠니? 야, 나래도 아플 것 같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게 공감 표현이라면 연민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연민입니다. 네가 아픈데 내가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해서 아픈 게 아니라 너는 수하이기 전에 내 부하이기 전에 내 누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네가 힘들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이게 부모의 마음, 모성애 혹은 부성애
이게 바로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민이라는 단어가 힘들 때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엄마의 마음 혹은 아빠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정확합니다. 연민. 네가 아픈데 왜 내가 아플까? 연민. 자, 뇌과학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독일에 있는데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연구소입니다. 이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얼마나 대단한 연구소냐면 여기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그 권위가 아주 상당히 높습니다. 인정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잠깐 화면 나갔다 다시 들어올게요. 왜냐하면 화면 끄고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상온상압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상, 이 온도, 그리고 상온상압이니까 1기압에서 원래는 이게 영하 켈빈 0도씨까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270도까지 극저온에서 이게 보통 이 초전도체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상온상압에서 구현할 수 있는 분자 구조를 우리나라 연구진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관련 업종에 막 주가가 막 뛰고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에서 중국에서 막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재현해보겠다. 재현하니까 되네? 재현했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논란이 많았는데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우리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절연체에 불과하지 초전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딱 네이처에 발표를 해버리니까 논란이 그냥 순식간 종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곳입니다.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연구를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뇌과학 연구도 가장 세계적으로 기술력도 앞서 있고요. 근데 오른쪽 핵심 보세요. 공감 신경회로와 자비.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연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감과 연민의 신경회로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걸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연도입니다. 논문의 연도를 보시면 2014년도입니다. 위에 보이시죠? 2014년도.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버님들도 이 실험에 참가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룹을 둘로 나누어요. 둘로 나누어서 한쪽은 공감을 자극하는 그룹, 한쪽은 연민을 경험하는 그룹입니다. 자, 공감 그룹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정말 구슬프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어떤 여인의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피험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MRI 장비에 들어가서 뇌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저도 MRI로 제 뇌를 찍어본 적이 있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MRI 장비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막 우웅 소리 들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카메라가 있어서,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 고통받는 여인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공감 그룹 피험자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여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무슨 느낌을 지금 갖고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보이는 이 여인의 그 감정, 그 괴로움, 이런 것들을 상상하고 느껴보게 합니다. 즉,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룹인 연민 그룹에게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 지금 이 여성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나니 당신의 마음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 그러겠죠. 너무 안타깝네요.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해 보여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야말로 동정심을 자극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했습니다. 무엇을? 그들의 뇌를. 그랬더니 공감을 자극받은, 즉 공감을 느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반사회적 행동 성향, 즉 폭력적 행동 성향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연민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랑을 느낄 때,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 연결을 경험할 때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활성화되는 그런 뇌의 부위가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감정이입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나를 폭력적인 행동 성향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충격파를 던져준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감정 노동이 힘든 이유. 아니, 공감을 하는 건 착한 일이고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 왜 내가 공감 노동, 즉 감정 노동을 했는데 내가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집에 가서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지? 내가 왜 나쁜 사람이 되어가지? 막 이런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뇌과학적으로 실험용, 예, 완전히 실험용으로 한 거죠. 구분을 해서. 그래서 오직 누구 감정에 집중하느냐만 가지고서 처치를 해보니까 아, 타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는 한국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공감이 절대적인 미덕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아마 들으시면 놀라실 텐데 아마 지금 집에 초등학생 자녀 우리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채팅창에다가 초등학교 3학년 있는 아이들 3학년만 1이라고 한번 써주세요. 1. 채팅창에 우리 집 3학년 있다. 1. 이성록님, 안태영님. 아, 이성록님한테 제가 기프티콘 쓴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안 썼다. 까먹었다. 여행 중에 까먹었다. 어쨌든 네. 초2 말고 초3만. 몇 명 안 계시긴 한, 그래도 꽤 된다. 한 10명은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울산은 경남 아니죠. 뭐, 어쨌든 경남 안에 들어가 있네요. 울산에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150명 아이들이거든요. 체육관에 빼곡 병아리 삐약삐약거리듯이 앉아가지고, 요 녀석들이, 제 강의를 듣는데, 아, 크크크크크. 그 사진 잠깐만요. 그게 사진이 있든가? 근데 얘네들한테 물어봤어요. 일단 150명의 3학년 애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되게 얌전한데 큰일 났다. 이거 얘네들 어떻게 재밌게 해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80분 동안 정말 재미있게 아주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공감과 연민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연민이 뭐야? 연민이 뭐예요? 막 이러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연민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따가 홍 박사님이 연민은 알려줄게. 그랬더니 홍 박사님? 너희들 홍 박사님을 아니? 그랬더니 애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홍 박사님을 아세요? 챌린지 때문에. 그래서 재밌다라고 하면서 야, 근데 너희들 공감은 알아? 그랬더니 네, 공감은 친구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친구 마음 이해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공감을 아는구나. 그러면 공감을 해보니까 어땠어? 혹시 말해볼 사람 하니까 저요 막 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말해봐. 너 남자애. 그랬더니 저는요 공감했는데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야, 그럼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저는요 공감했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앞에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제가 마이크를 대주니까 얘가 얌전하게 말하는데 남자애가 저는요 친구가 힘들 때 공감을 했는데 미래에 제가 힘들 걸 상상하니까 제 마음이 슬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 무거웠다, 슬펐다 공감하니까. 그랬더니 5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선생님들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헐,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라 가르쳤는데 얘네들은 한결같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네?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공감하라고 해서 친구들 공감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서 어땠어라고 했을 때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무거웠다. 그리고 마음이 슬펐다. 당연히 아기들이 느끼는 건데 이것이 공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덤벼들면 이게 둘 다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죠. 얘기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제가 다시 이제 화면을 공유해 볼게요. 연민하는 뇌는 충전이 되는데 공감하는 뇌는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폭력적 행동 성향을 갖는다. 자,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두시고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는 자, 이것이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공감 자체는 착한 마음이지만 공감이 오히려 상대방을 방해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자, 제가
사실 연민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서울대병원의 윤대현 교수님, 정신과 전문의이신데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아, 행복의 비밀은 공감이 아니라 연민이구나. 제가 10년 전부터 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맨 밑에를 보세요. 공감은 마음이 지쳐서 자기의 번아웃을 가져오기도 하고 맨 마지막 줄 합리적 결정과 조언이 흔들려서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연구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어떤 꼬마 아이가 고통을 받는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골수암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골수암. 그러면 이건 진통제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들려주고 자, 그룹을 둘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감정이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감정이입. 그게 공감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감정이입을 한 그룹은 우리가 공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입은 공감.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거리를 두게 했다는 것은 그저 불쌍한 마음, 연민만 가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공감과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의사결정 상황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꼬마 아이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왔는데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만 효과적인 치료법이 나왔는데 그것을 보호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라면 동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죠. 그런데 공감을 경험한 사람들은 3명 중 2명이 공감을 못하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현합니다. 3명 중 2명 비율로. 반면에 연민그룹은 3명 중 1명 비율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비율이 몇 배인가요? 무려 200%, 그 2배 더 많이 반대한 거죠. 공감그룹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니, 꼬마가 이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다가 또 다른 고통을 더 얹혀줄 수 있겠냐. 나 이거 차마 공감하기 힘든데요. 아니, 얘한테 또 고통을 또 받으라고요? 막 이러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면 그 꼬마의 고통이 마치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절절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공감을 넘어 연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도움을 주려면 감정의 거리두기, 정서적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감정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정 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이거는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적당한 거리, 친구끼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부 간에 이 감정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배우자가 우리 와이프가 나를 너무 공감 안 해준다고 너무 힘들어 하실 것 없고요. 그 거리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내 정신 건강이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상대방 이야기죠. 거리 두는 건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은 안 힘들어. 근데 내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나만 힘들어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챗GPT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친구들의 언어폭력, 신체폭력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고민글을 올린 거야, 인터넷에.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했나 봐요. 막 손목을 긋기도 하고 4학년짜리가 모두가 참으라고 말하는데 괜찮냐 안 괜찮냐 이런 말들 다 질렸습니다. 제가 지금 죽지 못해 사는 것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 생각하며 버티는 것뿐입니다. 끝도 없어 보이는데 점점점. 그랬더니 상담을 전공한 선생님이 댓글을 달았는데요. 친구 글을 읽고 너무 많이 놀랐어요.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요 라면서 공감을 표현합니다. 공감. 그리고 조언을 하는데요. 누구도 친구를 상처 입힐 권리가 없습니다 라면서 조언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생님께 그리고 부모님께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 마지막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3단계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공감, 조언, 그리고 응원까지. 우리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상담사가 이렇게 이 내담자에게 공감해주고 그리고 조언을 하고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가 주잖아요. 이거 상담가들은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면 막 그때그때마다 머리를 쥐어 짜내야 될까요? 훈련받은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게 루틴이 있어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이 우리가 할 때는 엄청나게 머리를 쥐어 짜내면서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공감을 하려면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의 인간의 전두엽이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맥락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면 지금 이런 감정 상태겠구나라는 것을 내 머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우리는 소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언을 해야 되는데 또 합리적인 조언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단톡방에 우리 낭만 닌자님이 고민을 올려주셨을 때요.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일 났다. 아, 이거 공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근데 공감이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생 때 돌아가시고요. 저희 어머님이 재혼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쪽 집안 자식들과 저희 어머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저는 이 엄마 아빠 입장이 바뀌었지만 상당히 남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제가 자꾸 옆길을 새네요. 제가 MBTI가 ENFP라서 약간 좀 두서없이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챗GPT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보여드리려고요. 4학년 그 학생의 자살 고민을 챗GPT한테 넣었더니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감정 분석을 합니다. 이 학생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친구들에게 받는 폭력, 괴롭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것이 자해와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공감, 조언,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해주는 거예요. 챗GPT는 10초 만에 이런 응원을 해줍니다. 이 상담을. 심지어 전화번호에 인터넷 주소까지 알려줍니다. 대박이죠? 챗GPT는 이렇게 공감을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가볍게 해버리더라. 근데 이건 인간은 힘든 거죠. 공감은 시야를 좁히고 즉 갈등을 초래합니다. 연민은 시야를 넓히고 이타성을 강화합니다. 공감은 감정 노동과 번아웃으로 연결되지만 연민은 행복감을 높이고 힐링으로 연결됩니다. 공감은 훈련받은 전문가의 기술이다. 훈련받지 않은 보통 사람은 따뜻한 연민으로 보편적 인류애로 접근하는 건 충분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한 편 보여드릴게요. 챗GPT가 공감하는 것은 챗GPT에게 일도 아니지만 인간이 공감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평생을 공감한 사람은 어떨까요? 공감에 대한 강박으로 교수님 저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상담센터를 찾아온 어느 간호대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상담센터장이신 권수영 교수님 이야기를 한번 모두 들어보세요. 상담에 찾아온 내담자 한 명을 얘기해 볼게요. 이 친구는 간호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간호대생으로 생활하는 친구인데 실습이라는 게 있나 봐요. 한 3학년 되면. 실습하면 이제 밤늦게 끝나나 봐요. 그래갖고 그날은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었어요. 이 친구가 절친이랑 자취를 합니다. 근데 밤늦게 한 10시가 돼서 집에 돌아가는데 2끼를 굶으니까 죽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그래갖고 뭘 사 먹어야 되겠는데 다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취방 바로 앞에 포장마차에서 막 떠리를 파는데 딱 1인분 조각큼 떡볶이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 1인분을 샀습니다. 집에 가서 먹어야지. 헐레벌떡 집을 돌아갔습니다. 한 10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항상 9시면 자는 친구야. 그날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자고 있어. 얘가 또 안 자고 있네. 그리고 이제 떡볶이를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또 이 개코야. 그래가지고 냄새를 맡았네. 그래갖고 떡볶이? 야, 나 안 그래도 떡볶이 먹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널 위해서 사왔지. 진짜? 그럼. 봐봐, 1인분밖에 안 남았잖아. 나는 먹고 들어왔지. 진짜야? 너무 고마워. 야, 너 생각하는 거는 나밖에 없지. 너 진짜 안 먹어도 돼. 난 먹고 들어왔다니까. 나 배 터질 것 같아. 진짜로 같이 먹자. 됐다니까. 야, 딱 1인분이잖아. 너 주려고 내가 남겨온 거야. 그리고 진짜 방에 들어갔는데 배에서 그냥 요동을 치는 겁니다. 꼬르륵꼬르륵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예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거 뭐지?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관계 안에 내 자리가 없구나. 경계가 없구나 걸 이 친구는 알아차린 거죠. 대단한 친구.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막내로 자랐어. 막내야.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그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신경을 잘 못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언니 오빠들은 다 장성했는데 나 때문에 또 대학 학비도 걱정하실까봐 이 친구가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왔는데도 저 간호대 갈게요. 간호대가 내 적성에 맞아요. 라고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간호대에 간 친구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아니면 착한 친구 컴플렉스에 왜 컴플렉스가 많이 붙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사랑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크면 클수록 나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아세요? 캔디라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아는 거 아시죠? 미친 거죠 완전히? 외로워도 슬픈데 왜 아는 게 아니죠. 못 운 거죠. 울 대상을 못 만난 거죠. 테리우스가 잘 해줬나 모르겠어 나중에. 그래서 뭐 캔디가 나중에 중년에 상담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울증이 와가지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감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은 소외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거죠. 이게 바로 공감에 대한 강박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 그래 고마워 이렇게 그 친구 배려해 주니까 고마워하고 뒤돌아서서 야 제가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배려심이 많아. 정말 요즘에 저런 아이 없다? 대박이지. 이렇게 칭찬할까요? 아니면 앞에서는 고마워하고서 뒤돌아서든 야야 그냥 아까 그냥 제 성격이 저래. 아니 그냥 지가 하고 싶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해? 못 말려. 이렇게 할까요? 후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 공감에 대한 강박은 사실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죠. 사실은 저 대학생 때 제가 바로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좀 강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헌신적이었는데 선배들이 야야 영희라 저 되게 아끼는 선배들이 두 분이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도 네가 뛰어다니고 그렇게 발벗고 뛰어다니고 해도 아무도 너 고마워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이 약간 충격이었는데 인정을 안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이 있다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일단 자기 부정이죠. 그 말을 인정하면 저의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 되니까 부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랑 성격이 극도로 다른 친구랑 엄청나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대학원 입학을 했거든요. 그때가 1999년입니다. 대학원 석사과정 딱 들어갔을 때 벌써 한 25년 전 얘기네요. 그런데 1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공부만 했는데요. 제 인생 가운데 최고로 행복했던 1년이었어요. 제가 성장하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고 하나하나 배우고 이런 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서 1년 후에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선배들이 야, 너 말빨이 달라졌어. 야, 너 되게 성장했다 라고 하면서 부쩍 커진 저를 되게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사실 이게 공감 연민의 문제로 그때는 이해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때도 이런 연민에 대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 이것이 벗어나서 그러니까 공감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투자했을 때 이게 되게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내 에너지를 팍팍 긁어서 퍼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금 채팅창에 우리 박은영 선생님께서도 힘든 이야기를 써주셨는데 홍영진 선생님도요. 나는 힘든데 주변 사람들이 고마워하는지 잘 보세요. 안 고마워한다는 거죠. 아니 고마움을 바라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이타적인 게 아니지라고 오히려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마운 말하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거 되게 속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감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많은 그 오해를 일으키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끝이 없어서 다시 PPT를 열어보겠습니다. 긍정의 배신. 유방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받느라고 죽겠는 이 죽을 고생을 하는 바바라 에렌하이크라고 하는 여류 과학자가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긍정 심리학 너 알잖아.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봐. 그러면 암도 낫는데잖아. 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타율적이고도 강압적인 조언들이 그녀를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치료가 다 끝나고 나서 긍정의 배신, 지나친 마음의 문제로 이걸 다 몰아가는 것.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의 문제로만 여기는 것에 심각한 부작용에 이의를 제기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도 추천 도서 중에 아주 1순위로 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집 셋째 아이가 발달장애, 다운증으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그 경기도 심하게 앓았죠. 근데 저희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 아버님, 저 유전자 치료 좀 받아보시죠.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죠.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충격이었고요. 그때부터 저희 와이프는 뭐 거의 정신이 반은 나간 사람처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우리 셋째가 태어나고 3개월쯤 되었을 때, 제가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원래 저는 이 연구하는 생활이 집에 못 들어갈 때가 많아요. 왜냐면 밤낮이 없으니까 연구라는 게. 근데 셋째가 태어나고는 매일매일 일찍 들어가려고 하다가 하루는 늦게 들어갔어요. 밤 11시 반쯤. 근데 술을 전혀 못 마시는 우리 와이프인데 집에 가니까 와인 한 병이 텅 비어진 채로 덩그러니 쓰러져 있는 겁니다. 뭐야?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세상에 그 주방 안쪽에서 이 한 병을 다 들이키는 와이프가 완전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야! 그랬더니 제가 안 보이죠. 완전 초점을 잃은 상태니까 제 멱살을 막 그냥 보이는 대로 멱살을 잡고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막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제가 자기야 이러면 안 되잖아.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때가 밤 11시 반인데 새벽 3시까지요. 한 가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불쌍해서지 않으 우리 아이 불쌍해서지 않으 이 엄마가 세상을 먼저 뜨면 누가 우리 아이 돌보노 불쌍해서지 않으 이 말을 새벽 3시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계속 와이프를 쫓아다니면서 무슨 사고가 날까 봐. 그런데 새벽 3시쯤에 확 오바이트를 하더니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바이트 한 게 이 와인 한 병을 그대로 이 머금고 있다가 쏟아낸 것처럼 거실 바닥이 붉은 이 레드 와인 꽉 퍼진 겁니다. 제가 이걸 깨끗하게 청소를 다 해놨는데 와이프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더니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아침 6시에 눈을 뜨더니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정신이 멀쩡하고. 아니 왜 기억이 안 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와이프가 며칠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며칠 전에 그랬다며? 그래, 이제 좀 생각이 나?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때 하는 말이 아니, 생각은 안 나는데 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그래서 그런 거일까? 내가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어. 머리가 생각이 좀 가벼워지고 마음이 좀 편해졌다?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생에서 절대 술이 빠져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경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 1년 동안 항경련 치료라는 걸 받습니다. 항경련제라는 게 뭐냐면 이 경기라는 게 애들이 막 이렇게 막 경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 약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이게 되게 힘들잖아요. 프로젝트가. 저희 서울대 교육학과가 교수님이 20명이 넘어요. 근데 그 교수님들 프로젝트를 제가 전체를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제가 박사 때 했었거든요. 그게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도 안 돼. 능력이 출중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불러다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이게 내 자랑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제가 쓰러졌어요. 네, 그걸 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 MRI를 찍고 그때 MRI 찍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스트레스 원인으로부터 격리돼서 한 3개월, 6개월을 쉬셔야 됩니다. 그거 일 끊어내지 못하면 이거 못 고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증세였냐면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요. 이 헤어밴드, 아주 그 타이트한 헤어밴드, 머리에 딱 껴가지고 머리를 꽉 이렇게 누르는 듯한 느낌? 무거운 헬멧을 쓰고 있는 느낌?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기도 하고요. 정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 뇌가 부어가지고 이 뇌가 부으니까 이 수막이 그 빈틈이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생기는 거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30%가 그 경험을 한대요. 야, 이게 그래서 힘든 거구나. 그러면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홍 선생, 일 당장 그만둬. 그래서 제가 얼굴 표정이 딱 굳었어요. 왜? 홍 선생이 손 떼면은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해는 내일도 동쪽에서 떠. 안 무너져. 일은 잘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손 떼. 그래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그 당시에 제가 되게 살아났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줬는데 저한테 이게 치료약은 아닌데 힘들 때마다 드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진통제인가? 그래서 약사에게 물어봤죠. 저 이게 무슨 약인가 그랬더니 이거 우울증 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울증 약이요? 나 우울증은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우울증 약이 우울증 치료하는 약은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랬더니 이게 우울증 약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그냥 이 뇌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그런 기제래요. ADHD 아이들 약을 먹이면 애들이 얌전해지잖아요. 그 치료약이 아니라 아이들을 못 움직이게 바보처럼 그냥 멍하게 만들어는 그런 약이라는 거죠. 진통제 타이레놀 치료제 아니잖아요. 진통을 못 느끼게 하는 일종의 마비시키는 그런 약제잖아요. 이제 그런 약을 우리 아이가 1년 동안 먹은 거예요.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그 치료가 잘 됐어요.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경을 여러 번 헤맸고 119도 여러 번 탔고 그러다가 치료가 깨끗하게 끝나서 처음으로 서울대공원에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갔거든요.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이때 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당당하게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가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응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사실 우리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박사학위에 딱 박사 논문 통과하고 박사학위를 따는 해였고 그리고 셋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박사학위도 축하한데 대한민국 애국자시네요. 벌써 셋째라니 막 이랬거든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장애 아이야.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이걸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나? 오픈해야 되나? 딱 10초만 고민했습니다. 10초. 왜냐면 내가 더 고민하면 이 고민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아이한테 너무나도 미안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이렇게 썼더니 정말로 많은 저 지인분들이 함께 울어주더라고요. 함께 마음 아파하고 그때 연민이라는 그걸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화면을 보세요. 환경연 치료가 끝나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렸더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박사님 부부가 감당할 수 있게 그 아이를 보내셨을 겁니다. 이거 흔한 위로의 메시지인데 저는 이런 공감 메시지를 처음 받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되게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저희 와이프 고향이? 지난주 혹시 강의 들으신 분 기억나세요? 저희 와이프 고향이 경상남도? 어디? 굳이 아닌데. 땡, 부산 아니고 진주 아니고 진해. 오, 우리 음. 팽현성님, 정영웅님 정확히 기억해 주셨네요. 진해에서도 소문난 그 독한 사람으로, 독한 걸로 소문이 났다고 하던데, 저희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걸 보여주면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긴 하지만, 자기야, 우리 응원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첫 마디가 이래서 제가, 그것도 아주 강한 사투리로.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세련되게 좀 표현해봐. 말이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됐어. 그냥 똑같은 소리를 말해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아이에게 일부러 그런 시련을 주겠어. 그건 그냥 스스로 위안 삼으려고 하는 말일 뿐이야. 와, 저는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너무나도 진짜 망치 한 대로 세게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억지 공감, 억지 위로, 억지 의미 부여가 당사자에게는 폭력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 하루였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저도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아기 엄마고 저는 그 아기의 아빠인데 왜 와이프는 당사자고 저는 왜 당사자가 아니냐? 저희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그 왜 24시간 간병을 해야 되는 그 아프신 분이 있을 때 그때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당사자인데 저처럼 돈을 벌러 나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그 떨어져 있는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심리학에서는 마음에 공간이 생긴다.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황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 그, 그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들은 모두 죽었으나 빅터 프랭클은 살아나왔죠. 살아나온 힘은 내가 자극을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자극을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상황을 의미 부여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맨날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나도 잠깐 출근해서 그 몇 시간만이라도 망각을 했으면 좋겠어. 막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나갔다 들어오면 항상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더라. 너무 비현실적이야. 라고 하면서 되게 뭐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때는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각박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아이에게 일부러 그런 시련을 주겠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내가 정말 구름 위에 붕 떠 있었구나. 내가 이론 속에 빠져 있었고 허상에 빠져 있었구나라는 그 반성을 하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관점이 바뀌질 않습니다. 타인의 조언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우리 낭만 닌자님께서 아드님하고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단톡방에 해주셨는데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중지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한 달 전에 그리고 2달쯤 전에 연이은 동일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아빠가 퇴근해서 딱 보니까 엄마가 쟤 좀 핸드폰 좀 말려 막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너 빨리 나와. 너 유튜브 당장 꺼. 나와. 그러니까 아빠는 막 들어와서 다짜고짜 아무 맥락을 모르는 상태로 와이프가 짜증을 내니까 남편은 상상을 하고 이 녀석이 엄마를 되게 짜증나게 했나 보다. 그래서 너 당장 핸드폰 끄고 나와?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아들이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 아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대학생 자녀 역시 유튜브 보는 거 시비 걸었다가 그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이 바뀌어서 행동이 바뀌는 것이지 타인의 조언에 의해서 바뀌는 건 아니다. 즉 스스로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힘들으니까 쓰러지죠. 힘들어서 쓰러지고 나자빠지고 그런데 그러다가 인간의 이 위대한 생존 본능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내가 정신 차려야지라고 하면서 막 정신 차려야지 할 때 그때 인지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인지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인지 구조가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바뀌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세상을 달리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조언을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 와이프가 하루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덤으로서의 삶을 주신 것 같아. 뭐라고? 봐봐, 우리는 막내가 태어나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막내가 태어나고 안 살아볼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됐잖아. 그게 이게 덤이지 뭐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고생하던 와이프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는데 이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 야,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먼저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와이프한테 제가 가서 자기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요즘 의료 시스템 얼마나 좋아? 복지제도 얼마나 좋아졌어? 아, 그리고 혹시 알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또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보라고 덤으로 선물을 주신 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아마 저희 와이프는 어디서 그딴 쓰레기 같은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 당신 남편이라고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이혼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감이라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초래하는 것은 번아웃, 우리의 뇌를 소진시킨다. 이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공감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속히 내 감정에 집중해야 된다. 남의 감정이 아닌 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민.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의 통념을 깨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뒤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약간 살짝 건너뛰어서 5분 남았기 때문에 5분 동안 조금 건너뛸게요. 여기서 제가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꼭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다른 회차에. 오늘 아버님들에게 충격적인 5분 동안 제가 충격을 드릴게요. 자, 다들 놀랄 준비하시고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 놀랄 준비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숫자 0을 써주세요. 0을 쭉쭉쭉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난 놀랄 준비됐다. 자, 갑니다. 우리가 알던 이론들은 틀렸다. 먼저 첫 번째 마시멜로 실험.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인내심으로 버티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라는 이야기죠. 아이들 절반은 애써 정시를 딴 데 팔면서 이 마시멜로의 유혹을 멀리하며 15분을 기다리는 일종의 위협을 일부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How'd you do? Should I tell you to give me another one? 자, 15분을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은 하나를 보상으로 더 받아서 2개를 먹는 행복을 누립니다. 행복이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연구에서 밝혀진 건 뭐냐면 이때 기다린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갈 때 성적이 더 높았다. SAT 점수가. 그리고 취업을 했을 때 인간관계가 더 좋았고 훨씬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 연구는 월터 미셸이라고 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꼰대 중에 꼰대인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가 한 연구입니다. 이게 왜 꼰대냐면 사실은 이 실험이 오류가 밝혀졌습니다. 재현 실험에 실패했다는 거죠. 아까 초전도체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재현 실험을 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니까 논란이 사라진 것처럼 이 실험도 오류가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린 아이들의 공통점이 확인됐는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모두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부모님이 모두 부자였더라. 마시멜로를 낼름 먹어치운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부자면 아이들이 인내심이 생기고 부모가 가난하면 인내심이 안 생기는 거냐?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개연성이 떨어지죠. 연구자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심리학계가 이 실험으로 발칵 뒤집어졌어요. 50년을 믿어오던 인간의 인내심에 대한 신화가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실험의 의미는 이겁니다.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 자란 아이들은 부모가 늘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분을 기다리면 하나 더 줄게. 아이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것이지 인내심이 있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가난한 아이들은 부모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왜냐하면 형편이 어려우니까 부모는 그날 벌어 그날 이 배고픔을 허기를 채워야 되는 삶이잖아요. 아이들도 항상 눈앞에 현실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15분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려면 머리가 시뮬레이션이 돼야 돼요. 미래를 상상하는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없는 아이들은 15분을 기다렸다가 하나를 더 먹는 것에 행복을 상상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신뢰를 하지 않아서 그냥 눈앞의 행복을 즐겼다. 근데 그것을 믿는 아이들은 믿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기다린 거죠. 즉 신뢰가 아이들을 기다리게 한 것이지 인내심이 아이들을 기다리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뚜껑을 덮어놓으니까 더 잘 기다리고 재미난 상상을 유도하게 하니까 더 잘 기다리더라.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월터 미셸 교수의 마시멜로 실험이 2013년도에 뒤집어졌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해줘. 그랬더니 이 연구는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고 역시 또 다음 주로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교권 침해 때문에 선생님들이 교권 보호를 외치잖아요. 교실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야, 너 스마트폰 집어넣어. 너 안 넣어? 너 그럼 너 압수다? 너 안 넣었지? 너 일로 와. 압수. 하고서 딱 가면 뺏으러 가면 아이가 그러죠. 선생님, 저 이거 아동학대 신고할까요? 딱 그러면 선생님 가다가 에이, 이씨 하고서 되돌아와요. 뭐 아동학대 신고 당하면 직위해제 당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성질이 못 돼서 인격이 덜 닦여서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과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 아이는 자신의 이 핸드폰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권익을 주장하는 거죠. 요즘 권익 많이 하잖아요. 인권. 그 아이는 그걸 주장하는 거고 선생님은 월터 미셸 50년 전 그 꼰대 교수 월터 미셸 교수의 실험 결과를 믿고 이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길러줘야 돼. 그래야 얘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그러면서 기분 나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내가 너에게 할 일이야. 너를 기분 나쁘게 해서라도 너를 고칠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누구 잘못인가요? 둘 다 잘못이 아니죠. 둘 다 학생은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교사는 배운 대로 인내심을 길러주려고 듣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일까요?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의 원자가 있는 겁니다. 그 꼰대 교수가 그 실험을 왜 했을까요? 마시멜로 실험을. 그 마시멜로 실험을 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애기들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 어떤 애들은 참을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거야? 참을성 없으면 우리가 힘들잖아. 참을성을 길러줘야지. 꼰대죠. 아이들에게 참을성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아예 정답을 정해놓고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부모님의 경제적 배경이나 신뢰도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강요하는 겁니다. 그거는 강요고 폭력입니다. 아이들에게 공감을 강조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인내심을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예고편 바로 다음 주 이어지는 충격은 더 충격인데요. 이겁니다. 재능 대 노력. 이거의 그 출처는 역시 그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웩이라고 하는 그 꼰대 집단의 교수인데요. 우리는 노력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화였는지를 제가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재현 실험은 제가 하고 있고 이 또한 재현에 실패했다는 것을 먼저 힌트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건강과 행복인데요. 이 책이 추천도서입니다. 마음 챙김. 이게 마음 챙김이면 마치 마음에만 문제일 것 같은데 하버드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 교수가 쓴 책인데요. 마음의 문제와 이 심신, 건강의 문제에 대한 아주 탁월한 많은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는데 이것과 그리고 제가 서울대학교 행복교과서 2를 썼는데 거기에 저와 함께 서울대 철학과 권세혁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건강 챕터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주 저자가 이제 권세혁 선생님이신데 그 주제, 행복교과서의 내용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저자가 엘렌 랭어.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문자로도 공지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마지막 글 스샷 못 찍었네요. 마지막 글 쓰시면은 PPT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우리 정유주님, 제가 문자 메시지로 단톡방 채팅방 링크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셨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열린 채팅방 링크를 회신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톡방, 지금 현재 단톡방에 얼만큼 들어와 계시냐면 지금 81명. 자, 그럼 일단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주에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 일단 칼같이 끊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녹화 영상은 계속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한 번에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 또는 올려주시고 우리 낭만닌자님 아버님 계세요? 낭만닌자 아버님 계신가요? 낭만닌자 나와라 오바.
낭만 닌자님, 나와라. 예. 마이크 혹시 가능하세요? 아니면 채팅으로라도 어떠셨는지 소감. 혹시 고민하시는데 오늘 충분하진 않았을 건데 혹시 어떤 좀 뭔가 코멘트 한마디 해주세요. 응? 좀, 여러 가지 생각 중이다.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아드님한테 그러시면 안 되는데 하셨다. 그 말을 일단 하고 싶었고요. 네, 다 큰 아들한테. 아들은 본능적으로 아버지의 그 설득 작업에 대한 이 반항심이 있어요. 이건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에 거부할 사람은 없죠. 근데 아버지가 너 왜 이래? 라든지 이러면 안 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올 때는 강한 그 거부감을 갖는데 그거는 본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에 대한 부작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깊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거니까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좀 믿고 일단 그냥 두어야 된다. 그래도 괜찮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꾸시란 뜻이죠. 공감하려고 애쓰시기보다 연민의 마음으로.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정희님 충격 제대로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밤 되세요.